오늘 제가 전 정치부 기자가 본 한국 정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저는 원래 기자 생활은 정치부 기자보다는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참여했던 거는 이제 서울시청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 임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서울시에 처음 가서 박원순 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쯤에 이렇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출입 기자는 2016년 이후부터 하게 되었는데, 다음.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국회로 처음 갔을 때, 저는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의 마크맨으로서, 왜냐면 워낙 박원순 시장 오랫동안 그 취재를 했고 서울시 출입을 하면서 박 시장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박 시장이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회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내가 서울시 일진이었던 내가 이제 국회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금방 대선을 드랍해 버렸죠. 지지율이 땅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조사에 안 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박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제가 대선 불출마 선언한다는 거를 단독으로 이제 단신으로 좀 빨리 썼죠, 딴 데보다. 그리고 나서 박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하는 마침 그 타이밍에 우리 회사의 문재인 후보 마크맨이었던 2012년 대선 때부터 마크를 했던 친구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그 자리가 비잖아. 그러니까 잘 됐네, 범기가 그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박 시장 마크맨에서 문재인 마크맨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마크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상반기에 문재인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대선 과정을 취재를 했고, 다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식으로 출입 기자가 됐다기보다는 대통령 후보를 마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잠깐 파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파견 기자로 갔는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 주말에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7일인가 취임하고 그 첫 주말을 쉬었잖아요. 5월 12일에 당선됐나? 그래서 첫 주말 쉬는데 아무 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 뭐 쉬면 뭐 하느냐, 뭐 등산을 한번 하자고 하신다. 근데 이왕이면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보다 마크맨이었던 기자들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VIP가, 대통령 VIP라고 해요, 불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마침 그날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주말 근무에서. 잘 됐다, 어차피 출근하는 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운동화 신고 같이 이제 대통령님하고 주말 등산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잠깐 있다가,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죠. 인수위는 없었지만 인수위에 준하는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의 팀장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책 발표되는 것들, 이제 향후 5년간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각 캠프나 각 정책 파트의 담당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하는 담당으로 가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어떤 그 팀장 역할을 조금 했고, 한 두세 달 했죠.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회로 돌아와서 매일경제 레이더피라고 하는 매일경제 신문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출입처는 그대로 국회인데 플랫폼만 바뀐 거지. 그전에는 저는 MBN에서 방송기자로 일하다가 이제는 신문에서 운영하는 웹진의 정치기사를 담당하는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부 기사를 방송기사만 쓰다가 좀 길게 신문기사 형식으로 좀 길게 발제해서 쓰는 이제 그런 일을 몇 달 했었고, 한 6개월가량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좀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레이더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 코너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불금 토크, 레이더피 불금 토크 뭐 그런 제목으로 이제 운영을 또 했었고,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작년부터는 MBN이라는 회사의 노조 사무국장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의 어떤 전임자가 필요한데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2명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국장 일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 매일경제 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또 나름 코너를 몇 개 만들어서 요즘은 이제 그 코너 진행도 같이 하고 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게 윤범기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저자 소개하는 코너랑 미래주자 등용문이라고 하는 지방의원이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 소개하는 그런 코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하네요. 근데 뭐 안 돼도 어차피 잘 들리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일단 정치부 기자라는 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뭐 사실 여러분이 뭐 제가 누군지 알아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
기자가 정치를 최전선에서 뭐 취재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면 정치를 최전선에서 바라보는 기자는 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 소개를 좀 드리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국 정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니까 정치 자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보단 제가 잘 아는 분야를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과, 뭐 정예과라든가 행정학과라든가 뭐 인문계열 계신 분들은 사실 기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언론사 시험 보면 뭐 충분히 기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기자 사회가 워낙 또 이런 걸 중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로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선택을 안 하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일단 정치부 기자라는 게 되면 일단 정치부 기자는 크게 세 종류, 회사마다 다르지만 세 종류의 직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출입하는 국회 출입 기자가 있고 국회 출입 기자는 크게 봤을 때 여당 출입 기자와 야당 출입 기자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애매한 게 지금 정치 상황이 단순히 여야로 나누기는 좀 애매하고 민주당, 정의당을 출입하는 기자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우리 공화당 뭐 이런 쪽을 출입하는 기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공화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겠죠.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뭐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출입하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면서 정의당을 같이 맡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정치적인 성향을 나눠서 여야 구분을 해서 이제 팀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교안보팀 기자가 있어요. 외교안보팀 기자는 외교부 출입 기자, 국방부 출입 기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 이 3개 정도, 최소한 3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적으면 2명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1진이 외교부를 맡고 2진이 국방부와 통일부를 맡는다든가. 그래서 외교부 출입 기자는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국방부 출입 기자는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로 출근을 하겠죠. 국방부는 삼각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부는 외교부랑 같이 있죠. 광화문 청사에. 그래서 이제 출입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팀을 따로 별도로. 근데 이제 국회팀에 비하면 인원은 적죠. 국회팀은 최대한 인원이 많을 때는 20명까지 가는 회사도 있어요. 최소 10명 정도는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이슈가 많고 당도 여러 개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부처 출입 기자는 좀 미니입니다.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는 거죠. 청와대 출입 기자는 되게 일진, 우리 뭐 농담삼아 우리끼리 1호 기자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기자라는 거죠. 그 회사에서. 그래서 정부와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는.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 일진이 있고 말진이 있고 대개 한 2명 정도 출입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청와대 잠깐 파견 갔을 때는 그때는 워낙 청와대에 대한 기사 수요가 많을 때라 PO를 3명까지 늘려줬어요. 그래서 한 회사당 3명까지도 뭐 출입해도 된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3명까지 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 1명에서 2명 정도로 청와대 팀을 운영합니다. 자, 다음. 그러면 근데 주로 메인은 국회 출입 기자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부 기자하면 국회 출입 기자예요. 그럼 국회 출입 기자라는 건 뭐냐? 일단 국회에 출입하게 되면 먼저 이 꿈이라는 걸 만들어요. 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꾸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꾸미라는 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로 조, 1조, 2조, 3조 우리 조 나누잖아요. 그 조를 일본어로 꾸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신센구미라는 신선조라는 유명한 그 메이지 유신 시절에 그 전에 있었던 단체가 있죠. 일본의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재가 많이 되는 그것도 신센구미란 말이에요. 신센구미. 근데 이제 언론사 그 국회 출입 기자가 되면 그러니까 조를 짭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짜냐면 제가 옛날에 2008년에 기자 되자마자 국회를 처음 출입했을 땐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2018년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2016년에. 근데 뭐냐면 이 언론사를 가로지르면서 꾸미를 짜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되는 게 아니라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연합뉴스 같은 뭐 통신사 혹은 인터넷 매체 혹은 방송사면 이제 회사는 다르게 신문사도 경제지 하나 뭐 종합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사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조를 짜고 그리고 연차가 비슷하게 말진 꾸미 뭐 일진 꾸미 그리고 반장급 꾸미 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잡진이라고 해요. 그 중간 기수의 꾸미 이렇게 해서 꾸미별로 조를 짜서 이렇게 팀을 짭니다. 그래서 취재할 수 있는 팀을 이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음 이제 끊임없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의 주된 취재는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찬과 만찬 그러니까 계속 오찬 만찬을 잡는 거예요. 누구랑 잡을까요? 국회의원들하고 잡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맨날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면 표창원 의원이랑 점심을 먹고 저녁은 박주민 의원이랑 먹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자기가 출입하는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자기가 출입하는 의원실과 계속 약속을 잡는 거야. 국회의원 아니면 4급 보좌관, 그 회사의 어떤 수석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를 담당하는 4급 보좌관과의 약속을 계속 잡아. 그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잡고 빵꾸가 안 나게,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점심 저녁이 빵꾸가 안 나게 약속을 잘 잡느냐가 그 기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심 약속을 많이 잡아오는 사람이 유능한 꾸미원인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여기 보면 이제 폭탄주가 나와 있는데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되게 심했는데 제가 2008년에 처음 출입할 때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폭탄주를 20잔을 먹었어요. 양주로. 그럼 폭탄주 20잔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막 난리도 아닙니다. 뭐 토하고 뭐 정신없고. 근데 그래도 밤에 그렇게 먹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참고로 국회 출입 기자는 출근이 7시입니다. 그럼 집에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7시까지 국회에 딱 도착해서 부스에 앉아 있어야 돼. MBN 부스에. 그러면 이제 그때 선배들이 다 와서 이제 발제 빨리 보내라. 근데 그러니까 어젯밤에 술 먹은 내용,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점심은 요즘 이제 2016년에 가보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술을 많이 먹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폭탄 뭐 소주 해가지고 폭탄 말아서 한두 잔 먹는 건 기본이고 저녁 이제 만찬으로 가면 더 세게 이렇게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저녁은 한 3, 4시간 정도 먹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이제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얘기가 되는 거리들을 계속 이제 접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메모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정보 보고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으면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내가 흥미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회사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어떤 미묘한 뉘앙스, 그 의원들이 예를 들면 주류 뭐 친문 의원이 있고 비문계 의원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당 대표에 대한 평가라든가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어떤 뭐 그 유력 주자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수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마를 잡아서 야마라는 건 이제 핵심 주제 뭐 이런 테마 이런 거죠. 기자들은 일본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보고를 하는 거야. 그걸 정보 보고라고 해요. 정보 보고 내용을 쭉, 이건 기사는 아니지만 당장 기사 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참고가, 당시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정보 보고를 만드는 거야. 그게 마치 어떤 형식이냐면 여러분 가끔 찌라시 같은 거 봤죠? 카톡으로 무슨 큰일 터지면 찌라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찌라시 같은 형태의 글을 써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회사에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말진이 만든 정보 보고가 일진한테 가고 일진이 그걸 또 정리해서 뭐 부장한테 팀장한테 보내고 그게 이제 부장한테 가고 부장이 또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보도국장한테 보내고 국장이 또 그걸 뭐 사장이나 뭐 회장한테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특히 정치부 기자는 그래요. 특히 정치부 기자는 끊임없이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정보를 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는 거죠. 얼마나 색다른 정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정보를 빨리 얻었느냐. 이걸로 이제 승부를 하는 이제 직업인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점심, 저녁은 그렇다는 거고, 그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침 9시가 되면, 우리가 7시에 출근했잖아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열심히 정보 보고를 하고 기사 발제를 해요. 그러면 8시쯤부터 회사에서 이제 아침 데스크 회의가 시작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일은 끝난 거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아침을 먹어요. 같이 이제 국회의원회관 식당에 있는 단체 그 식당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뭐 아침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9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9시가 되면 각 당이 다 최고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최고위원회 혹은 원내대책회의라는 걸 열어. 민주당의 경우 월수금은 최고위원회고 화목은 원내대책회의예요. 항상 시간은 아침 9시예요. 그럼 아침 9시가 되면 당대표실 앞에 기자들이 마치 이렇게 참새 때처럼 쭉 줄을 서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뻗치기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쭉 앉아 있다가 9시에 이제 대표실 문 딱 열리면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 뭐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쭉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죠. 그럼 그 바깥쪽으로 기자들이 쫙 앉아요. 앉아서 이분들이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처음에 추미애 대표, 저희 때는 추미애 대표고 지금은 이해찬 대표죠. 대표가 먼저 한마디를 쭉 해. 오늘 뭐 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막 받아 적어요. 그 다음에 또 원내대표가 2순위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막 받아 적어. 3순위 정책위원장이 또 얘기, 또 막 받아 적어. 그렇게 받아 적다가 뒤로 가면 최고위원들이 하나씩 얘기하는데 뒤로 가면 이제 중요한 것만 적어. 혹은 이제 뒤로 가다가 예를 들면 뭐 노인위원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안 적어.
그래서 된데 중요한 것까지만 일단 딱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카톡이나 사내 메신저로 선배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9시부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하면 나와요. 우르르 나와서 다시 또 그 앞에 원래 앉았던 그 밖에 대기석에 쭈르륵 앉죠. 참새 때처럼. 앉아 있다가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중요한 회의를 같은 걸 뭐 공천이나 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쭉 기다리고 있다가 최고위원들이 가끔 화장실 가려고 나오거든요. 사람이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붙어요. 그걸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백불. 백불이라는 거 붙어서 여러분 아마 뉴스에 많이 봤을 거예요. 기자들이 막 쫓아가면서 물어보는 거. 그 화장실 가는 거 막 쫓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징계 나왔습니까? 뭐 이 사람 뭐 탈당시킵니까? 뭐 복당됩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되게 얘기 안 하죠. 되게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이제 뭐 윤 기자 뭐 알면서 왜 그래?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뉘앙스를 가지고 나 표정이 어떻던데요? 뭐 이런 게 다 이제 취재거리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귀대기라는 게 있어요. 귀대기라는 건 뻗치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가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잖아. 그럼 귀를 대는 거예요. 문에 문틈 사이에 이렇게 귀를 대고 듣는 거야. 듣다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또 정보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거리가 되고 뭐 그런 거죠.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올 때 또 붙어서 백보를 하는 거야. 나올 때 또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최고위원회와 이런 회의를 아침 회의를 둘러싼 풍경이고 다음. 자, 요게 한 아침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대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정론관으로 가요. 대개 우리 같은 말진들은 기자가 예를 들면 저희 부스가 한 뭐 7, 8명 들어간다. 근데 우리 출입기자는 10명이 넘는다. 그러면 부스 안에 다 앉을 수가 없잖아요. 선배 순으로 자리가 주어지니까 말진들은 자리가 없어. 그러면 정론관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기자회견장,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기자회견장에 그 자유석이 있거든요. 공용석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빈대 앉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기사 선배의 지시를 대기하거나 뭐 기사 쓰거나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이런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장은 거의 뭐 한 30분 단위로 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를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정을 잡아주면 시민단체가 와서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국회의원이 급하게 국민들한테 뭔가 전화 메시지가 있을 때 정론관으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정론관 언제 일정 비어 확인해가지고 딱 비는 일정에 바로 잡아서 의원이 옵니다. 의원이면 누구나 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아닌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의원실에서 헌펌을 해줘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들이 여기 앉아 있다가 정론관에 이제 들어오면 이거 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타타타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론관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큰 일이 없을 때야. 큰 일이 없고 회사에 대기할 때, 국회에서 대기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다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선거 기간이라든가 대선 기간이라든가 경선 기간에는 뭐가 있냐면 후보들이 이제 현장 행보를 해요. 이른바 민생 행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따라가요. 그 민생 행보 일정이 그 전날 저녁 때 퇴근할 때쯤 되면 그 각 후보별로 대선 주자별로 다 와요. 경선 주자나 대선 주자별로 공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님 일정이 아침 10시에 어디, 11시에 어디, 점심은 어디서 먹고 오후 2시 어디, 뭐 3시 어디, 5시 어디 이런 식으로 일정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뉴스에 쓸만한 일정을 골라요. 모든 일정을 다 따라가진 않는데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후보, 여기 문재인 후보처럼 대통령이 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아주 중요한 후보는 모든 일정을 다 따라가죠.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후보인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골라가면서 가요. 그냥 야마가 될 만한 거 위주로 가죠. 예를 들면 이거는 유명한 취재였죠. 그 문재인 후보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체부란 말이에요. 우체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달 업무를 하시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렇게 우체부 옷을 입고 이제 배달 업무를 현장 경험을 하는 그런 컨셉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모든 기자들이 다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뭐 배우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기자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다 빽빽하게 둘러싸고 같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고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음 일정 가시고 옷 갈아입고. 그럼 이런 걸 쫓아다니는 거야. 이런 거를 한 2시, 3시 정도까지 쫓아다니다가 그날 기사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이제 저희는 7시 반 뉴스니까 한 8시쯤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고 치면 그래도 내가 한 6시까지는 기사를 써서 넘겨줘야, 그리고 6시까지 내가 더빙을 적어도 한 6시 반까지는 해야 1시간 정도 편집 시간을 거쳐서 7시 반에 뉴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특히 정치부 기사는 거의 메인 탑 기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제가 문재인 후보 마크맨 할 때는 거의 탑 뉴스를 매일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빨리 마감을 해야 되겠죠. 내가 빨리 마감을 쳐줘야 이후에 편집하는 사람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한 3시 정도까지 마감하고 회사로 빨리 들어와서 4시부터 5시 사이에 뭐 국회로 들어오든가 회사로 들어오든가 어쨌든 기사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빨리 기사를 쓰고 그 5시쯤에 기사를 마감해서 넘기면 부장이 데스킹을 봐서 한 6시쯤 이 정도면 됐다 읽어라. 그러면 이제 네 하고 바로 받아서 이제 더빙실 가서 더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할 역할은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다음 편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하루가 일과가 된다. 공중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회사로 아예 들어가서 편집하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보도 채널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는 마감이 너무 빨랐고 속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 그냥 처리하고 저희는 더빙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사는 이제 기사 나오면 이제 모니터로 보죠. 영상이 나오면 그걸로 보고 뭐 대충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문재인 후보 취재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 기사가 이제 사실 윤범기 문재인 치면 제일 위에 유튜브에도 제일 위에 뜨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린 기사인데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기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나만 썼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유림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유림이라는 건 뭔지 알죠?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학을 대표하는 유림 인사들이 쫙 모여갖고 같이 이제 무슨 아마 유림 회장이 교체되는 뭐 그런 행사였을 거예요. 무슨 총회. 그러니까 완전히 하얀 흰 그 한복 입은 할아버지들이 잔뜩 뭐 갓 쓰고 뭐 두건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른 할아버지들이 잔뜩 오셔가지고 몇백 명이 성균관대학교에 무슨 강당 같은 데 쫙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와서 인사하는 잠깐 이제 인사 한마디 하고 가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오후 3시, 4시쯤의 행사였는데 오후 3시, 4시면 되게 마감이 빠듯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기자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후보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엔 마크맨이 풀로 돌아가요. 풀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꺼번에 영상과 취재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그걸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내가 풀인 차례인 거야. 근데 이제 카메라 기자가 우리가 담당이면 저도 같이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MBN이 요 일정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다른 기자들은 안 따라갔지. 근데 오후 3시 상황은 되게 늦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취재해갖고 바로 리포트에 녹이기에 너무 빠듯한 일정이었는데 근데 저는 현장에서 그걸 본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할아버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림은 되게 보수 성향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약간 진보 성향의 후보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문재인 후보가 다음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그 새로 뽑힌 회장님의 인사말을 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가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바꾼 거야. 순서를 바꿔서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사회자가 오늘 문재인 후보님이 그 대표님이 이렇게 뭐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일정상 순서를 바꿔서 앞에 먼저 얘기를 하고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앉아있던 이제 그 유림분들이 다 문재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어디 감히 여기 와서 네가 네 맘대로 순서를 바꾸느냐? 그러면서 사과하세요. 이러면서 순서 원래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야 그냥 현장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올라갔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가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또 한바탕 잠잠해졌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북한 문제라든가 그런 민감한 문제가 나오니까 또 이제 보수 성향 분들이시니까 또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요지에 막 욕을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웅성웅성했죠. 자 보세요. 이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이 상황이 기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상황이 그날 리포트에 녹일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건 이게 정무적 판단인 거예요.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이 분야가. 이건 아마 제 생각엔 이게 오전 10시에 있었던 행사면 다른 기자 다 썼을 거예요. 오전 10시 상황이면 다른 기자 다 써. 왜냐면 그때는 다 가거든요. 아침 상황은 다 가. 근데 오후에 이제 오후 3시면 막 기사 쓰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딴 애들은 다 국회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만 성균관대를 갔어. 나는 이걸 본 거야. 근데 타사 기자들은 이 영상이 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국회로 다시 들어가서 국회에서 그걸 뽑는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같이 복사를 떠가지고 모든 언론 다 풀하는 다른 방송국에 다 쏴주죠. 쏴주면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시에 상황이 있으면 4시에 들어가고 볶아서 애들이 보면 5시인 거야. 5시면 아까 뭐 마감할 시간이에요. 이미. 기사가 마감이 끝날 시간이야. 그때 이 영상을 본들 그걸 리포트에 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사들은 녹일래야 녹일 수가 없고 그때 이 상황을 인지하는 거거든.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지. 근데 나는 3시에 이걸 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성균관대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야마체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성균관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림들에게 혼쭐이 났다. 순서 바꾸려고 하다가 항의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항의가 나왔다.
뭐 막말, 뭐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뭐 유림의 혼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인 야마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원래 문재인 캠프에서 밀었던 행사는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뒤로 이렇게 살짝 한 문장 걸치고 이제 요걸 야마로 바꿔서 이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이걸 아무데도 안 썼어. 왜냐면 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본 거지. 너무 늦게 본 거지. 근데 이제 나는 현장에 갔기 때문에 바로 받고 그래서 야마를 바꿔서 이걸 쓴 거예요. 그 이제 딴 데는 안 쓰고 우리만 쓰니까 밑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아르르 달려오셔가지고 이게 적폐 언론이다, 뭐 이제 기레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 막 욕을 많이 했죠.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쓴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는 기록을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봤어요. 그때 이제 그 진보 성향의 문재인 후보가 이 보수 성향의 유림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일종의 모욕을 당한 건데 저는 그것도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충분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 의미가 있는 그 당시 선거 국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도를 한 거고 아마 다른 기자들도 제가 봤을 때 오전에 누구나 다 같이 취재하는 상황에서 봤으면 다 기사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회 대선 후보의 일정이라는 거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대개는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러고 끝나지. 뭐 이런 그 소리가 나오는 일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이례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발제를 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뭐 욕을 많이 먹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지지자들이 보기엔 야속할 수 있죠.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왜 써서 망신을 주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기자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취재가 국정감사예요. 지금 이제 다음 달 10월이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제 국정감사라고 해서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정감사 때가 되면 적어도 이미 국회를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이메일로 국감 시즌이 되니까 의원들이 미친 듯이 보도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이메일 열어보니까 뭐 보도자료가 한 100개 쌓여 있어요. 그럼 다 한꺼번에 삭제하는 거죠. 근데 의원들이 옛날에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들을 다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국정감사 때 할 질의 내용을 미리 보도자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써달라고 기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야마를 잡았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 부처를 비판할 거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이걸 기사로 제작해달라라는 거죠. 의원들은 300명이잖아요. 300명의 의원들 중에 그날 저녁 리포트에 탑으로 나오는 기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300명이 한 하루의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하거든요. 몇 달을 준비해서 그 부처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자료를 써. 기자들한테 보내달라고 막 하죠.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9시 뉴스 리포트에 그 소개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한 회사당 국감 기사 몇 개 씁니까?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 쓰거든요. 그럼 300명의 국회의원이 자료를 보내는데 그 중에 3, 4개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 빼고 이른바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소개되는 기사 한두 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미친 듯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의원실과 기자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걸 픽하는 게 또 정치부 기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가 오면 그 중에서 이건 좀 쓸만하겠는데? 이건 좀 약한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다 그냥 지워요. 근데 그 중에 제목이 좀 섹시하거나 아니면 저희 방송 기자니까 그림이 될 만한 아이템. 현장을 가볼 만한 게 있는 아이템. 이거는 현장 가서 좀 찍으면 그림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픽을 해서 그걸로 한번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의원이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쭉 리포트를 쓰고 마지막에 국회의원실에 가서 의원 인터뷰를 하나 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 인터뷰를 전문가 의견처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국회 앞에서 스탠딩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국회 그 국정감사는 사실 국정감사 이전에 기사가 쏟아져요.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슬슬 쏟아질 거야. 다음 달 초에 한다고 치면. 국감 관련된 단독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기자들이 마와리라는 걸 열심히 돌아야 돼요. 마와리라는 건 뭐냐면 일본말로 마와리는 이제 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감 아까 말한 이런 공식적인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소화하고 대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데스크들이 오후 데스크 회의를 할 때 그때는 우리한테 뭘 귀찮게 안 걸거든요. 그럼 그때가 좀 시간이 비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나는 오늘 기사가 없어. 아침에 이제 데스크 회의를 해보니까 범기는 오늘 기사가 없으니까 쉬어라. 뭐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거야. 의원회관으로. 우리가 있는 정론관은 본청에 있고 의원회관으로 넘어가요. 의원회관은 뭐 지하에 그 통로 있는 거 아시죠? 본청 지하로 해가지고 쭉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거기로 해서 이제 의원회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의원실을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감사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외교통상 뭐 통일위원회를 맡았다. 그럼 통일위 의원들을 쭉 도는 거예요.
쭉 돌면서 이제 이렇게 뭐 국감 요즘 뭐 준비하는 거 있어요? 뭐 좀 재밌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좌관이 와서 정책 담당하는 보좌관이 기자님 요런 거 어떨까요?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요런 자료가 왔던데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요거 한번 써보자. 요거는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마와리를 돌면서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예요. 혹은 그런 게 국감 시즌이 아니어도 마와리는 상시적으로 돌아요. 상시적으로 돌면서 국감 시즌이 아닐 땐 주로 누구를 만나러 가겠어요?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의원들 중에 예를 들면 당대표실이라든가 원내대표실이라든가 정책위원장실이라든가 혹은 그게 아니어도 각 계파의 수장급이라든가 혹은 어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의원실이라든가 그렇게 뭔가 이슈거리가 있는 핫한 의원실 뭐 표창원, 박주민 뭐 이런 데는 항상 이슈거리가 뭔가 있죠.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잡혔잖아요. 그럼 표창원이 옛날에 그 경찰 시절에 그걸 조금 담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마와리를 돌 때 혼자 돌기도 하고 아까 말한 꾸미원들하고 같이 카톡방에서 연락해가지고 같이 돌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마와리를 돌면서 이제 그 정보보고거리를 찾는 거죠. 거기서 기사 아이템도 발굴하고 그러다가 단독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국회 출입 기자가 주로 하는 일이고 다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국회 출입 기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도대체 기자냐 타자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좀 비판인데 이거 우리가 워딩병이라고 하거든요. 워딩병. 워딩을 치는 병사라는 거야. 워딩을 치는 병사.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 9시에 하는 오전 회의도 다 워딩이죠. 기자회견도 다 워딩이죠. 점심 먹으면서 듣는 얘기도 다 워딩이야. 그 자리에서 직접 받아먹진 않지만 기억을 했다가 복귀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워딩하는 거야. 워딩해서 정보보고 만들죠. 마와리 돌면서 들은 얘기도 다 워딩이야. 때로는 녹취하기도 해요. 때로는 밥 먹으면서 몰래 이렇게 녹취해요. 의원이 하는 말을. 녹취했다가 그걸 다시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떠오르니까. 그리고 그걸 복귀해요. 그러니까 꾸미원들끼리 각자가 워딩한 내용을 올려갖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빠졌지 않았어요? 그 사람 뭐라고 했죠? 왜냐면 이 정치부 기사는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뉘앙스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복원을 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꾸미 안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제 완벽에 가까운 워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워딩을 아주 100% 복귀해내는 사람이 되게 유능한 기자인 거예요. 야, 너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야,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기자가 사실 그 이슈 자체에서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그날의 워딩에 집착하는 거죠. 그날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복귀해내느냐가 유능한 기자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자가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는 당장의 어떤 피상적이고 그날 하루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거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치부 기사의 질이라는 게 특히 방송기자는 신문기자는 가끔 칼럼이라도 쓰잖아요. 뭐 기자수첩이니 뭐 현장 뭐 이런 게 가끔 긴 글 쓰잖아요. 근데 정치부 기사는 어떻습니까? 방송기사는 7문장 쓰거든요. 한 리포트 하나가 시간이 1분 30초예요. 7문장 쓰고 인터뷰 2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탠딩 하나 잡고. 그럼 7문장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것만 기사가 되는 거야. 7문장을 넘어가는 건 방송기사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7문장만 쓰는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점점 이제 머리는 비어가고 그냥 눈치만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받아 적고 선배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만 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술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록스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록스 복사기라 그래서 딴 데가 나오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고 의원이 한 말 그대로 복사해서 페이스북에 뭐 올라오면 그대로 복사해서 기사 쓰고 그거를 한 번 더 검증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팩트체크한다든가 보다 그냥 누가 무슨 말 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말이 틀렸든 맞았든 그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기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할 일은 한 거야. 오늘 내 하루 밥벌이는 한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국 그 법무장관 당시 후보자였죠. 국회에 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된 건데 처음에는 이놈들이 이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라는 걸 하자고 그랬어요. 국민청문회. 왜냐면 야당이 하도 청문회를 안 받아주니까 그래도 청문회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송기자연합회하고 기자협회에 요청을 해서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대신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중심이 된 국민청문회를 엽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방송기자연합회는 덜컥 또 이걸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YTN 속보가 나갔었죠. 근데 그러다가
여야가 그냥 청문회를 하는 걸로 그냥 합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국민청문회는 그냥 유야무야 되고 다시 청문회를 하기로 돼서 없었던 일이 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몇몇 언론사는 그거 하면 우리 방송기자협회 탈퇴한다 그랬어요. 말이 되느냐. 청문회라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고 그거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자회견하는 거 어떻게 청문회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럼 국민청문회 했으니까 국회 청문회는 안 하겠다고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거에 우리가 왜 도움을 주느냐라고 해서 일부 언론사는 뭐 탈퇴하겠다고 하고 난리 났었는데 어쨌든 뭐 유야무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갔어요. 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인 채택 문제로 뭐 가족 정경심 교수를 부르냐 마냐를 갖고 다시 또 파토가 나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급하게 청문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조국 후보자가 국회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대신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청문회 개최가 다시 그렇게 무산되니까 그날 오후 3시 반에 바로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비표를 주고 한 회사당 1명에서 2명씩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갑자기 우르르 청문회를 들어가서 이 기자회견장을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어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어땠어요? 질문 수준이. 좀 되게 실망스럽고 도대체 한국 기자들 왜 저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되게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사실 이제 그 노조 전임자라서 제가 거기 들어가진 않고 그냥 한 명의 시청자로서 봤는데 답답하죠. 다음날 우리 회사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나마 우리 MBN 대표로 나갔던 기자는 박유영 기자라고 제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좀 말을 똑바로 했어요. 걔는 제 후임자인데 여당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좀 이슈를 파악하고 그래도 좀 기자답게 수첩 들고 가서 이렇게 메모하고 하면서 이제 조국 후보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질문을 했죠. 근데 다른 기자들 주로 어땠어요? 보면 요 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읽잖아요. 이상하게 기자가 후보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읽고 심지어 저 뒤에 있는 여기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장면이 또 포착돼가지고 굉장히 또 뭐 개망신을 당했죠. 되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그리고 질문 내용도 앞에 기자가 한 질문을 뒤에 기자가 또 반복하는 거야. 그대로. 한 질문을 또 반복하고 앞에 분명히 후보자가 답변을 한 내용인데 다시 또 질문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기자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해서 한국 기자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우리가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기레기들의 특징에서 앞서 질문한 동료 기자들 질문은 절대 듣지 않는다. 맥락과 관계없이 준비한 질문만 읽는다. 본인이 질문한 질문도 이해를 못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도 기자랍시고 똥폼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이건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 식의 비판을 우리가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 사실은 이제 이게 공장 내부의 문제인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 기자들이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간 질문은 기자들은 말찐 기자들이에요. 되게 기자회견을 막내 기자들이 정론관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막 3시간, 4시간 걸리는 기자회견이니까 일단은 막내 기자들을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배들은 안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3시 상황이면 기사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없는 막내 기자들이 우르르 기자회견장에 들어갔어. 그리고 선배들이 물어보는 거야. 대신 물어보라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얘가 생각한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배가 보내준 질문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배들이 생중계로 보고 있어요. 그 기자회견 되고 있는 걸 부스마다 다 이렇게 TV가 있거든요. 그럼 선배들은 안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질문 잘하나 보자. 그럼 자기가 한 질문을 시켰으니까 그 막내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배가 한 질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배가 보고 있는데 선배가 한 질문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질문을 해도 그 선배는 몰라. 그 선배는 기사 쓰느라 바쁘니까 기자회견 다 안 보고 자기가 한 질문 나올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한 질문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한 질문을 후배가 얘기할 때 그것만 보고 저렇게 얘기하구나 하고 그냥 그거 받아서 바로 기사 쓰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4시간, 5시간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히 국민들이 집중해서 봤던 그 앞부분 초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중복되는 질문 계속 나오고 한 질문 또 하고 그리고 또 수준 낮고 또 기자가 자기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답변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근데 이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또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처음에는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출입을 하게 해놓으니까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조국 이 사안을 제대로 팔로우업을 했을까요? 민주당은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이 디펜스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걸 공격하는 입장은 어디겠어요?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기자들이 오히려 이 사안을 잘 알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자료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보다 이 사안을 더 잘 아는 기자들은 누구겠어요? 법조 출입 기자들이죠.
법조에서 막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막 내용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이 오히려 이 사안을 더 취재를 했고,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들이 더 잘 아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사회부 기자들이 냅다 왔어야지. 근데 처음에 민주당이 하는 기자회견이니까 이게 또 부서 간의 나와바리, 그 칸막이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출입하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커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얘들은 이 사안을 잘 몰라. 그리고 그날 선배들이 보내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카톡으로 뭐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보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기자회견에 들어올 사람을 니네가 정하는 게 어딨냐. 기자회견에 누구를 보낼지는 우리가 정할, 우리 회사에서 언론사가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왜 그걸 출입처가 민주당 출입기자로 제안하느냐라고 항의를 해서 나중에 풀었어요. 그럼 아무나 다 오세요. 그냥 알아서 언론사에 보내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 새벽 1시까지 가고 그랬죠. 나중에는 법조 출입기자들이 우르르 왔어요. 그래서 법조 출입기자들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시청률 많이 떨어지고 이미 기사 마감 다 끝나고 그래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질 때는 그런 약간 좀 수준 낮아 보이는 질문들 위주였고 기자들도 잘 모르고 하는 듯한 질문 그런 게 반복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 공장 내부 사정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욕을 많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 출입기자는 말진 기자라서 그랬다 치고 그러면 고참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건 유명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 안보 포럼이라는 걸 했죠. 기억나세요? G20 안보 포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다 아셈 그 코엑스에 와가지고 그 정상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바마가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오바마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되게 좋은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의 감사의 뜻으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국 기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한국 기자들만 딱 특정을 해서 질문 기회를 준 거예요.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다는 건 기자 생활을 하면서 특히 한국인이 평생을 기자 생활을 해도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워싱턴 특파원 다 언론사마다 다 있지만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에서 오바마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국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가서 KBS 기자가 트럼프 인터뷰에서 단독 기사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죠. 그 사람들도 영어 못해요. 가서 이렇게 뭐 영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가서 이렇게 영어로 막 질문해갖고 이렇게 할 정도도 안 될 뿐더러 만나주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기회가 온 거야. 기자로서. 그렇죠? 오바마가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세요라고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EBS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이때는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누가 갔을까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갔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건 그 회사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간 거야.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자들. 제일 모든 뭐 국회 반장, 뭐 사건 팀장, 캡, 뭐 법조 팀장 주요 보직 좋은 자리 다 찍고 그리고 나서 가는 자리가 청와대 출입기자거든요. 오죽하면 1호 기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하라고 질문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 정적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질문합니까? 절대 안 하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해야 되겠죠. 영어로. 사람들 다 보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영어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은 뭐 90년대생, 2000년대생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영어에 프렌들리하고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쓰니까.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 고참 기자들은 사실 영어로 질문 안 해도 되거든요. 한국말도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 영어로 다 동시 통역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질문해도 되는데도 창피한 거지 왠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고 한국말로 질문하면 영어 못하는 거 티날 것 같고 뭐 그 정확한 내심은 이해할 수 없으나 어쨌든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 이유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누가 손을 벌떡 들었어요. 누구냐면 중국 기자가. 중국 기자가 손을 벌떡 들면서 영어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안 나서니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중국 기자가 손을 든 거예요. 내가 한국 기자는 아니지만 중국 기자인데 같은 아시아계니까 내가 대신 질문해도 되겠느냐? 이건 진짜 한국 언론의 대굴욕의 날입니다. 진짜 이게 한국 최고의 기자라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가 질문할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중국 기자가 대신 일어나서 질문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건 진짜 엄청나게 사실은 굴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대굴욕의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니 한국 기자한테 질문 기회 줬는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왜 먼저 나서시느냐 그래갖고 오바마가 한번 주저앉히고 또 다시 기회를 줬어요. 한국 기자들 질문하시라고. 역시 아무도 끝까지 질문 안 해서 결국 아마 이 기자가 질문을 했는지 어땠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EBS 다큐멘터리에 나온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질문을 안 해버릇하니까 기자들도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와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할 생각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항상 받아 적을 생각만 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록스 저널리즘, 그 받아 적기, 그 복사 저널리즘의 어떤 폐해가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기자회견할 때 보면 박근혜 질문 안 받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항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가 기자회견 할 테니까 대신 핸드폰 갖고 오지 마. 노트북 갖고 오지 마. 그냥 몸만 와서 들어. 그러니까 다들 들어 올라가가지고 그냥 손 이렇게 공손하게 이러고 이렇게 앉아갖고 다 같이 듣는 장면이 연출됐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탄핵 기간에.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기자들이 얼마나 그 권력의 정권에 순치되어 있었는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시나리오 안 짜고 현장에서 질문 받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다들 막 손 들고 뭐 문재인 정부 좀 봐준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을 잠깐 했잖아요. 파견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인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막 인사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인사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 인사였죠. 조국 수석을 발표했던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안 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때도 질문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정권이 바뀐 상황이라 좀 자유롭게 좀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그래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이제 언론계에도 많이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조국 수석이 딱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래도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질의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받았더니 첫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이거 그때 전국으로 생중계됐었죠? 첫 질문을 동아일보 기자가 했어요. 조국 수석은 이제 민정수석인데 법조 출신이 아니죠.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법고시도 붙지 않고 학자 출신이신데 검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조국 수석이 되게 유명한 사이다 답변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끊어서 답변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 기자가 옛날 마인드로 민정수석이 우병우처럼 검찰 다 지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악스러운 질문을 했다라는 식으로 딱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 하면서 이제 뭐 그때 뭐 그게 이제 짤로도 많이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 박살낸 뭐 조국 수석 뭐 저기 사이다 발언 뭐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네네 이러고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물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봤던 건 뭐였냐면 조국 수석이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조국 수석은 지금 같은 뭐 딸 문제나 이런 건 아직 터지기 전이었고 문 좀 닫아주세요.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사안은 뭐냐면 폴리페서라는 논란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학자인데 학자일보다는 자꾸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기웃하면서 정치 관련된 행사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페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민정수석이라는 건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적어도 이걸 하면 1년 이상은 할 텐데 그러면 이 양반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교수란 말이야.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민정수석이 됐어. 그럼 서울대 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수석이 되시면 수업을 못 하실 텐데 그때가 막 2학기 수업 시작하고 막 그럴 때란 말이야. 그럼 수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교수한테 들어야 될 수업을 누구한테 듣겠어요? 시간 강사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국 교수 수업을 들으려고 등록금 내고 로스쿨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얼마나 되고 싶은 직업입니까? 서울대 로스쿨 교수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 강사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가 사표 내고 나가면 한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조국 교수가 꿰차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면 민정수석을 하실 거면 서울대 교수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 교수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갑자기 이제 막 기세등등하게 첫 답변을 했다가 두 번째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시더니 올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뭐 안식년은 그럴 수 있죠. 안식년은 1년이니까. 근데 1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양반이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는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했던 거죠. 뭐 좋아, 뭐 그럴 수 있죠. 가끔 이제 서울대 교수들은 그렇게 공직에 나갈 때 휴직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황당한 거는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잠깐 수석을 그만뒀으니까 그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복직을 했잖아요. 근데 또 장관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복직을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이 수업 신청을 해가지고 막 수업도 개설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은 조국 교수님 돌아오셨다고 막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장관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번에 2학기 수석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휴직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역사상 휴직을 2번 받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은 받아줘요. 한 번은 공직에 나가겠다고 하면 한 번은 받아줬다가 복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학생들이 데모해갖고 복직 못하게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2번을 복직을 하는 거야. 2번을 휴직을 또 하는 거야. 이거는 서울대 교수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받아주지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가 장난입니까? 누구는 평생의 꿈이 서울대 교수인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거를 했다가 갔다 왔다 갔다. 아니 무슨 뭐 자기 개인 집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국회 출입기자거나 뭐 사회부 출입기자였으면 발제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그걸 문제 삼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딸 문제, 무슨 뭐 와이프 문제. 딸이나 와이프는 가족인데 뭐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국 교수 본인의 처신을 사실 더 중요하게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와대 홍보수석 였는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좀 있다가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야, 봉기야 청와대 가서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네네네네. 그러고 또 이제 뭐 제 마음대로 막 했습니다만 기자가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질문이에요. 질문. 사실은 기자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차별적 권한. 우리가 뭐 1인 미디어도 많고 유튜버도 많잖아요. 요즘은 너도 나도 다 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쉽게. 그 기자라는 언론이라는 거에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미디어 자체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기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서울의 소리 뭐 백은종 기자라는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유석춘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응징 취재한다고 먹살 잡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기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메이저 언론사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기성 언론 기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접근권이에요. 접근권. 옛날에 그 CBS 변상욱 기자가 알릴레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출입처에 나가고 이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청와대를 출입해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그런 어떤 중요한 참모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나서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성 언론의 가장 큰 장점이죠. 또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권한이고 의무예요. 근데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질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아까 오바마 기자회견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뭐 제 후배들도 많고 그렇지만 너무 속보 위주로 그리고 워딩 위주로 너무 정치인들의 말에 집착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보도하는데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게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에 맥락에 맞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자로서의 훈련 과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자가 돼가지고 사건팀 마와리 돌고 뭐 단독기사 쓰고 뭐 이른바 하리꼼이라고 하는 경찰서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자가 받는 훈련 과정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게 이슈에 대해서 천착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발굴해내는 게 없어. 그거는 각자의 영역이에요. 각자가 알아서 할 영역이고 기자는 그냥 매일매일 미친듯이 이른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단독과 어떤 팩트 파인딩 혹은 워딩 이거를 찾아내는 거에 어떤 압박에 되게 시달리면서 그러다 한 1년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난독증이 온다는 거예요. 글이 안 읽혀요. 너무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뭐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니까 글이 안 읽히고 머리가 멍해지고 항상 선배가 전화하면 움찔 놀래면서 이제 붙어 먹고 왜냐면 하도 뭐 혼을 많이 내고 욕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아를 지키고 자기의 문제의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정치부 기자한테 중요하다. 다음. 이 정치부 뉴스라는 게, 빠졌나? 그러면 이게 주로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경마식 보도에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 정치 빠르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얘기를 했네요.
요거는 제가 처음 정치부 기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2016년 말에 왔으니까 그때가 뭡니까? 국회에서 한참 탄핵 논의를 할 때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탄핵하는 그 표결 진행하는 현장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때쯤에 국회에 와서 탄핵 논의하는 것부터 취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때 지금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가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그래도 120명이 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국회에서 진짜 탄핵이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통과됐죠. 저는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국회 출입기자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하고 돈을 막 받아가거나 혹은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많이들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고 엄청나게 근면하게 일을 해요. 사실 그 국회의원의 노동 강도라는 건 그러니까 물론 재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겠죠. 아, 난 재선 안 해. 됐어. 이러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정계 은퇴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 다르지만 재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일정이라는 건 되게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지역구부터 의정활동부터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에 앉으면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어디 뭐 등산 간다 그러면 그 등산 가는 버스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아침 7시에 나가는 등산 버스 앞에서 인사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약수터에 물 뜨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 앞에 이렇게 물 떠주면서 아침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돼요. 하루 일과가. 그거를 4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회의원 다음 선거에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다만 국회가 안 열리는 건 이제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안 열리는 거지 의원 하나하나가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외로 되게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출입기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출입기자들이 매일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마와리를 돌면서 보좌관들을 만나잖아요. 보좌진이나 비서진을 만나면서 국회의원들의 뒷얘기. 예를 들면 여당 의원 보좌진은 야당 의원 흠은 볼 거 아닙니까? 자기네 의원을 직접 흠을 보진 못해도 혹은 자기네 의원이 또라이면 자기 의원의 흠을 보기도 하겠죠. 그럼 그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정부패 아주 작은 비리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기자가 노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중앙 언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주 작은 비리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의원실에 자기 그 책 파는 그 카드기 설치했다가 걸렸잖아요. 기자들이 마을에 돌다가 본 거야.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의원님 이번에 책 내셨는데 여기 와서 현장에서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카드기 설치했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가서 바로 보도한 거죠. 단독. 노영민 의원이 자기 의원실에 카드기 설치해놓고 책 판다. 바로 기사대가 노영민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비서실장 되기 전까지 놀았어요. 백수였어요. 주중대사. 왜냐면 문재인 정부 성립에 굉장히 공이 큰 사람인데도 보직을 못 맡고 주중대사로 밀려나 있다가 나중에 임종석 물러나니까 그때 비서실장 됐죠.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비리, 뭐 불륜 저지르고 이런 건 100% 걸리죠. 그거 가끔 걸리잖아요. 국민의당 의원이 뭐 하다가 걸렸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음주운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중앙 국회의원들은 의외로 그렇게 비도덕하지 않다. 계속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부지런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던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원의 그게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총합의 문제인 거죠. 다음. 그리고 또 의원들은 의외로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 이현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 삭발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조국 문제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조국 문제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계시죠? 그 고대에서 촛불 집회도 하잖아요. 의원들도 같이 분노해요. 유권자들이 분노하면 의원들도 같이 분노해.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우리 대학생 중에 아직 삭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삭발한단 말이에요. 이현주 의원은 여자 의원인데 삭발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이거는 사실 확인된 건 아닌데 가발이란 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머리가 하도 이렇게 가발스럽게 생겨갖고 가발 쓴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발을. 근데 이제 삭발을 하면서 가발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얘기냐면 심은 거다. 가발이라는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머리를 심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심은 걸 삭발한다는 게 그러면 심었으면 그게 돈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 아까운 머리를 심은 머리는 다시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삭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희생인 거죠. 근데 아마 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머리가 앞으로 계속 언론의 취재에 노출되면 머리가 조금씩 자랄 텐데 설마 심은 머리를 삭발하겠어?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화제가 되는 사안 있잖아요. 빵 하고 터진 사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거야. 국회는 한국 정치는
그 이슈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것저것 다양한 사안들을 급히 이렇게 다 종합해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요, 되게. 그래서 그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건 굉장히 유능하다. 그리고 신속하다라는 거죠.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이 싫어할 만한 건 금방금방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게 한국 정치의 장점이에요.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잘 끈다. 급한 현안은 잘 대응한다라는 거죠. 다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마식 보도가 되는 거예요. 대선이 다가오면 유권자, 각 당의 지지율 보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 보도, 그 대선 주자 나오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보도. 그러니까 이 정치부 기사라는 게 되게 이런 지지율 보도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걸 경마식 보도라고 해서 경마식 보도가 1번 말 앞섭니다. 근데 2번 말이 치고 나왔네요. 그런데 3번 말이 쫓아가는데 좀 뒤집을 것 같은데 4번 말이 다시 치고 나옵니다. 다크호스 5번 말이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마식 보도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만 지나가도 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 기사인 거지. 그 순간만 시청자나 독자들의 알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보도. 그냥 그때 누가 인기 좋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여기서 점수 따는 거 위주로 보도를 하고 그 정치인들도 이 지지율에 어떤 반응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말을 해야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까. 요거만 신경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부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층 기사라든가 뭐 주간지 기사나 월간지 기사 가면 되게 분량도 길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분석 기사라든가 이런 게 없어. 정치부 기사에 그런 거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다 그냥 누가 무슨 말 했다. 혹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누가 1% 올랐다. 누가 2% 떨어졌다. 1.5% 떨어졌다. 근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야.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추세를 가지고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마식 보도고 정치부 기사가 되게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도 수준이 떨어지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와 함께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 정치의 문제는 다음. 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아젠다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한국 정치에서. 여러분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있어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죠. 연대 나와도 절반이 백수라는 플랜카드가 옛날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려대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취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 갈 수 있어요? 100% 다 갈 수 있어요? 행정고시 보면 다 100% 다 붙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뭐 삼성이든 현대차든 혹은 조중동이든 KBS, MBC든 다 갈 수 있어요? 갈 가능성보다 못 갈 가능성이 크죠. 왜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왜 그래요? 그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뭐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청년 수당 이런 걸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산업 구조가 낙후화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준혁 산업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이른바 흔히 중후장대형 산업이라고 하는 뭐 철강,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전제품 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산업들이야. 그때 만든 산업 구조가 지금까지도 주력 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 50대 부자 보면 다 2세, 3세 경영인이죠. 미국처럼 뭐 스티브 잡스니 무슨 뭐 혼자 당대에 주커버그니 당대에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게임 창업한 사람 빼고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다 그때 만들어진 산업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노후화되고 있는 거죠. 산업구조가 노후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그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누가 따라옵니까? 우리는 일본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베껴서 성공한 거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중국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철강 따라오니까 철강 경쟁력 없어졌죠. 조선 따라오니까 조선 경쟁력 없어졌죠. 자동차 따라오니까 자동차 경쟁력 없어졌죠. 중국이 지금 핸드폰도 잘 만들잖아요. 샤오미니 뭐 화웨이니.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만들면 반도체도 경쟁력 없어지겠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우리 일자리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70년대 만들어 놓은 낡은 산업구조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선진 산업구조로 혹은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구조로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른바 혁신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냐라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얘기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정치부 기사로 소개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는 한두 해 되는 게 아니거든요. 5년, 10년이 걸리고 옛날에 정부가 5개년 계획이라 그래서 막 했잖아요, 정부가. 그런 게 필요한 이슈죠.
근데 그런 건 기사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유권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 어려워. 그리고 그날 점수가 탁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승패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사화가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화가 안 되니까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그거 해봐야 누가 기사 한 줄이나 써주겠냐. 그거에 공력 들이는 것보다 말 하나 섹시하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재밌게 올려서 그걸로 기사 한 줄 더 나오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구조 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완전 아젠다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조국 교수 딸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아, 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진짜 황당한 제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다 그 제도의 수시 모집이라는 게 일종의 그게 변형된 형태잖아요. 그 수혜를 받아서 대학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스펙 쌓았잖아요. 희한한 거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정시 모집으로 들어온 사람 몇 프로 안 되죠. 되게 다 수시 모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수시 모집이 더 빡셌던 게 입학사정관제거든. 저는 그때 교육부 출입기자에서 알아요. 2008년 그 당시에. 그때는 뭐냐 하면 뭐든 해오라는 거였어. 뭐든 알아서 스펙을 만들어 와. 그럼 그걸 평가할게. 이게 입학사정관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수시 모집이 학종으로 바뀌면서 뭐든 하지 말고 학교 안에서 하는 것만 해. 학교 안에서 하는 대회만 상장에 적어. 그거 외엔 적지 마. 이게 학종인 거죠. 입학사정관제는 그런 아웃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뭐냐면 모든 특이한 걸 해내는 게 임자인 거야. 해내면 우수한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소논문 많이 썼죠. 중고등학교 때. 또 스카이 정도 올 때면 다 소논문 쓰잖아요. 소논문을 쓰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소논문을 써도 도움되는데 정규 학술 논문을 쓰면 어떨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도움받아서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게 교수 재량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다. 그 제도대로 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드리고 있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만약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 이 교육구조에서 어머니의 주된 역할은 어떻게든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거고 그걸로 가정 내에서 인정을 받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에서 재테크 하시는 거하고 자녀 교육 이 두 개가 엄마의 역할인데 그런 걸 하라고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누구나 할 수 있게 판이 벌려졌고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제 초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고려대, 연세대, 서울 이 정도까지 안 해도 갈 수 있어 라는 걸 아무도 모를 때예요. 이게 초기여서 2007년, 8년 아무도 모를 때 그럼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학술논문 제1저자까지 했어야 되느냐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도덕성의 어떤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되게 파렴치한 짓이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되는 건가 뭐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교육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일어납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걸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논의 안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정년 연장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55세, 58세인데 60세까지 연장한다는 거야. 정년 연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이 50세만 넘어도 일 안 하거든요. 우리 회사만 봐도 50세만 넘어도 일 안 하고 턱짓으로 일해. 턱으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입으로만 일하지 몸을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60세까지 일해. 그러면 연봉은 연봉제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호봉은 더 높아지고 뭐 임금픽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연봉은 더 높은데 그 사람들 더 일하면 여러분 뽑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기가 토론을 해야 돼. 세대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국회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냐라는 거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 감시 안 되죠. 모든 언론들이 다 중앙 언론,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관심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만 관심 있죠. 지자체장만 해도 감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태호라는 경남지사는 자기 공무원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그 가정부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총리 후보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그게 이슈가 됐죠. 안희정은 그렇게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지역 언론은 전혀 캐치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슈가 됐죠. 지방자치는 전혀 감시가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에서 거의 봉건적인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언론들은 왜 감시를 못할까요? 지방 언론들은 그 지자체가 사주는 만큼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언론 지방에서 봅니까? 여러분도 신문 안 보잖아요. 근데 지방 사람들이라고 자기네 지역 언론 보겠어요? 아무도 돈 내고 구독 안 해요. 그럼 그거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그 동네 지자체가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한꺼번에 1,000부, 2,000부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광고 넣어줘야 그게 그 기자들 월급 주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지자체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자체장을 조지는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지방자치 감시 안 돼. 그리고 이런 정책 현안 무관심해. 오래 걸리는 거, 당장 이슈가 안 되는 건 무관심해. 그러는 사이에 지금 한국 정치는 그냥 그 방향으로
지금 당장 이슈되고 시청자들이 관심 있고 재밌어 할 만한 거 위주로 이른바 경마식 보도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부족하긴 하지만 다당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양당제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아마 좀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양당제는 계급 정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대립하던 시대의 산물이 양당제 정치예요.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도 그렇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냉전 시대의 산물인 거지. 냉전 시대에 노자 대립 구도만 있을 때에는 양당제가 뭐 나름 효율적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주의자도 있고 동물복지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페미니스트나 뭐 동성애 옹호자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슈가 튀어나오고 이게 어떤 진보 보수 양당으로는 수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슈를 파이팅할 수 있는 그 이슈별 소수 정당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 정당들이 연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사실은 더 선진적인 의회 시스템이 갖춰지겠죠. 유럽의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은 지금 다 정치가 교착돼 있잖아요. 영국 지금 보리스 이상한 사람 나오고 미국 트럼프 뭐 없잖아요.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당제가 사실은 의회적으로 더 선진적인 제도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시대에는 더 맞는 제도다. 그걸로 넘어가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걸 올려놨는데 100%는 아니고 지금 50%만 연동하는 걸로 됐죠. 그래서 비례가 한 75석 정도 늘어나고 지역구가 좀 줄어드는 방식으로 개혁을 한다는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아직 몰라. 이번에 정의당이 조국 데스노트에 안 올린 것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협조를 받으려고 그랬다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희망이 생긴다. 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왜 저 모양이냐라는 거 하고 왜 고성을 지르느냐. 이게 상임위원회가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상임위 배정은 의회 안에서 정당 안에서의 권력 구조에 따라서 된다고. 힘센 의원들이 좋은 상임위를 가고 좋은 상임위라는 건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상임위가 좋은 상임위예요. 국토해양위원회 아니면 이제 교육과학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는 학교를 유치할 수 있고 국토해양위원회는 지역구 건설 예산을 따올 수가 있고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그러니까 그런 상임위를 무조건 전문성을 떠나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당에서 중진 의원들, 권력이 센 의원들이 그런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가고 힘없는 의원들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상임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좌관들이 원고를 써줘요. 그럼 보좌관들이 써준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진 기자들처럼. 그럼 그 상황에서 튀어야 되잖아요. 국감 때 그 수많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하는데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10초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뭐 좀 하나보다 하고 기자들이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이나 막말이나 이런 식으로 일부러 쇼잉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주의를 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라는 게 제도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인품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아닐 땐 되게 인품도 좋고 점잖고 이러신 분들이 국회를 가면 그런 식으로 쇼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은 되게 기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합니다. 되게 한 출입처에 너무 오래 출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출입처를 너무 오래 출입하면 거기에 동화될 수가 있어요. 저도 서울시를 오래 출입했지만 앞에 2년 출입하고 1년 들어와서 내근을 하다가 다시 또 서울시로 가서 또 2년을 출입한 거예요. 한 출입처를 너무 오래 출입하면 그 출입처를 너무 친해지고 인간적으로도 친해지고 그 출입처의 내부 사정을 다 이해하게 되면 기사를 못 써요. 다 이해가 되는데 뭔 기사를 써. 기자는 상식의 수준으로 보는 거지 전문가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 출입처의 내부 논리를 동화돼 버리면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되면 다 출입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를 갈 때가 됐으니까 간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국회를 가기 전에 교육부도 출입했고 보건복지부도 출입했고 행정자치부도 출입했고 뭐 서울시도 출입하고 그런 부처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처 출입 경험이 정책을 보는 이제 그 시각이 생긴 거죠. 처음부터 국회 출입만 하면 정책이 안 보여요. 의원들의 말만 보이지. 근데 부처 출입하면 정책 보도자료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정책 발표를 자꾸 부처들이 하잖아요. 정부 부처가. 그럼 그걸 들여다보다 보면 이 정책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질문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국회를 가야
국회에서 일어나는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요즘 젊은 기자들을 너무 국회로 많이 보내니까 옛날에는 국회는 한 7, 8년차 돼야 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막 2년차, 3년차, 1년차 막내들을 막 국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국회에서만 계속 그 국회의원들하고 친해지고 인맥이 넓어지니까 계속 국회만 하게 되죠. 또 이상한 특종 같은 몇 개 발굴하고 그러면 너 빠꼼이다 이래갖고 계속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한 그런 그 정치부 기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산업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뭐 사실 어려운데 중국이 쫓아오기 힘든 분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게 뭐냐면 선진국의 삶이 녹아있는 분야예요. 기술은 금방 쫓아올 수 있죠. 근데 삶의 문화 양식은 쫓아올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문화산업 같은 건데 예를 들면 K-팝 옛날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그룹 있죠? 아 누구더라? 그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어떤 걸그룹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혹시 했던 그룹 어딘지 아세요? 2NE1 뮤직비디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2NE1 뮤직비디오 그 약간 남자같이 생긴 친구 있잖아요. 중성적으로 생긴 친구. 그 친구가 야구 배트를 들고 이러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다가 노래가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이제 그래미상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그 뮤직 어워드 상 그런 걸 야구 배트로 막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 뮤직비디오를 중국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시진핑이 내용 하나 검열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뮤직 작품 콘텐츠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 바로 선진 산업이죠. 콘텐츠 산업이 중국 영화 우리 잘 안 보잖아요.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어떤 느낌이 되게 후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촌스럽다는 중국 드라마 뭐 사극 같은 건 좀 재밌지만 현대물은 되게 촌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금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금기가 많아서. 할 수 없는 게 많고 또 삶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야들이 뭐 패션도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분야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기술력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기술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고 당장은 중국이 쫓아오기 힘든 것들은 이제 그런 문화, 컨텐츠, 패션 뭐 이런 분야다. 그런 분야로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창의적인 게임 그냥 뭐 디아블로 흉내내는 거 말고 그런 거고 교육제도 개혁은 계속 너무 자주 바뀌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바뀐다고 얘기하느냐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교육제도는 입시제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이렇게 바꾸도 저렇게 비율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교육제도의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과정이. 지금 여러분이 배운 교육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잖아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암기 과목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나온 전공대로 삽니까? 지금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전공 살려서 살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나마 고려되니까 아마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방대를 나왔다거나 그러면 지방대에도 다 영문과 있고 심리학과 있고 뭐 정외과 있고 뭐 행정학과 있죠. 그 친구들이 전공 살려서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거는 대학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 입시할 때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선택한 사람 얼마나 돼요? 그 전공의 특성이나 그 이후의 진로를 알고 선택한 사람 얼마나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10년 뒤에 기자라는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지금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안에 AI로 대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지금 진로 장래희망 적어내라 그러면 아나운서 적어낸단 말이에요. 아나운서 10년 뒤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럼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배우는 과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목이. 근데 우리 그건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사범대랑 교대 기득권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 사범대 교수님들 기득권, 사범대 다니는 재학생들 기득권. 그 친구들 다 연결돼 있으니까 못 바꾸는 거야. 교과 과정은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입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카페 들어가갖고 여러분한테 커피 갖다 주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전공 뭐냐고.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전공 뭐야? 너 무슨 과 나왔어? 걔도 정외과 나왔다 그럴걸요? 사회학과 나왔다 그러고 심리학과 나왔다 그러고. 하는 일은 서빙이에요. 레스토랑 창업이거나. 그럼 이게 문제인 거지. 이 교과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입시제도 맨날 뜯어고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야반은 어떻게 나누냐면 그냥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뭐 너 여당 가고 싶어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기자가 2년이 차서 빠지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메꾸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오래 출입했고 박원순 시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출입 기자가 된 거예요. 뭐 그 특별한 기준은 없다. 그냥 뭐 적당하게 나눈다. 다만 이제 전공이 정외과라든가 그러면은 뭐 조금 정치학과 도움되냐? 전공이 정외과면 정치부 기자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동기들이 6명이 같이 입사했는데 처음에 같이
국회 출입으로 우르르 갔거든요. 이게 2008년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막내로 막 서포트를 간 거야, 파견을. 그러다가 6명 중에 이제 그 4명이 갔다가 2명은 국회에 남기고 2명은 사회부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사회부로 갔어요. 그리고 국회에 남은 친구는 뭐 인문학 전공한 친구였죠. 근데 그냥 걔는 정치부에 남겨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 JTBC 그 정치부 회의에 나왔던 임소라 반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임소라라고 JTBC에 여당 반장, 뭐 청와대 반장 뭐 이런 거 했던 여기자인데 그 친구가 MBN 기자 하다가 JTBC로 옮겼거든요. 그 친구가 걔는 전공이 무슨 문학, 영문학인가 뭐 그런데 걔는 정치부 기자 되고 나는 정치학과 나왔는데 사회부 기자, 사건팀 기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공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어. 다만 나는 정치학을 10년을 공부했어. 저는 대학원도 나오고 공군사관학교라는 데에서 교수 요원으로 군복무도 하면서 정치학을 제가 강의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체계를 잡은 상황에서 기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산업구조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생긴 것도 제가 20대 때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쌓여서 그런 보는 눈이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학부만 마치고 들어와가지고는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정치학,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학부만 마치고 들어왔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최고의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이건 제가 기자로서 본 게 아니라 대학생 시절에 선거운동 하면서, 제가 선거운동을, 저는 96학번이라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고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봤죠.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위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노무현 대통령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도 아직 기자 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저 그땐 대학원생이었고 선거운동을 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재밌었던 건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방청객으로 갔거든요. 제가 방청객으로 갔을 때 제 앞자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앉았어요. 방청석에. 그래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아닐 때라 그냥 이제 그 유세를 도와주러 온 거지, 서포트하러. 그래서 이제 청중석에 있는데 앞에 이상한 사람, 아저씨가 누군가 봤더니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이다. 그때 좀 유명한 인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이 주고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가보로 간직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이사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최악의 정치인은 제가 2008년에 처음 기자 됐을 때 그때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던 사람인데 강용석하고 고승덕이에요. 이제 강용석은 3시간 만찬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테크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재테크 얘기. 자기가 당산역이 지었고요. 그 양반이 강서구. 자기가 당선되면 당산역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라는 일제시대에 만든 아주 오래된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임기 중에 반드시 옮길 거라는 거야. 그러면 당산역 그쪽 지역이 땅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거야. 집값이. 그러니까 무조건 1억 원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주택을 사라. 우리한테 계속 재테크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밥을 사면서.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법안을 뭘 만들겠다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재테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아니 왜 국회의원이 계속 재테크 얘기만 하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이제 그런 길을 가고 계시죠. 고승덕 의원도 그 사람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유명인이었고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유명한 프로에 나온 인기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까 하고 기대하고 들었는데 자기 입시 공부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자기 얼마 어떻게 해서 자기가 고시를 붙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서울대를 갔는지, 자기가 입시 공부할 때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맨날 비빔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왠지 알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밥을 비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놔. 그러면 공부하다 말고 책을 이렇게 싹 밀어. 그럼 비빔밥이 일로 들어와.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 비빔밥은 금방 먹어요. 반찬 넣을 필요도 없잖아. 혼자 그냥 먹고 싹 치우면 다시 또 책 이렇게 싹 갖다 놓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3-4시간을.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재밌냐면서 그거 들었죠. 재밌다.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정보 보고 할 것도 없고. 정보 보고로는 뭐 많이 했지.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도 그 미안하다 그 유명한 그 교육감 선거 나와서 그걸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아웃되셨죠. 마지막으로 정치학 책 추천은 고대에 왔으니까 그래도 최장직 교수님 책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실 거면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 정치학개론이나 이런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들어봤지만 절대 읽어보지 않았겠지.
도서관 가면 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